안녕하세요. 제2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제1절에서 재무제표의 종류를 보았고요. 그 중에서 전산회계 자격시험에서 실제로 작성하는 법을 다루는 보고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 두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제2절 출발합시다. 먼저 재무상태표가 등장합니다. 재무상태표 키워드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칠까요? 일정 시점 동그라미, 재무상태 동그라미. 그래서 12월 31일 그 날짜 현재의 회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구성요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재산, 그거를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남한테 줄 돈, 은행에서 빌린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개념을 자본이라고 부르고, 이 금액은 회사 주인이 회사에 출자한 금액으로서, 즉 회사 주인 입장에서 자신의 몫은 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산은 실제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니까 물건, 즉 재화일 수도 있고요. 남한테 받을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남한테 받을 돈을요, 채권이라고 부르고, 남한테 줄 돈, 부채죠, 그런 거를 채무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단어들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키워드가 있거든요.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순자산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순자산 동그라미. 그리고 자, 자본 조달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면 회사의 재산이 지금 현재 5억 원 있는데, 이 5억 원이라는 재산을 구비하기 위해서 자본이 조달되었을 겁니다. 자본 조달 측면에서 보면 2억 원은 남으로부터 가져온 거고 3억 원은 회사 주인으로부터 가져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사 주인으로부터 가져온 이 자본을 자기자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자본 이꼴 순자산 이꼴 자기자본,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자본 동그라미 쳐두시고, 참고로 회계학자들은 이런 용어 간혹 쓰거든요. 부채를 자기자본과 구분하는 개념으로 타인자본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래서 타인자본이라는 용어가 35페이지 한 세 번째 줄 즈음에 등장하거든요. 그것도 하나 동그라미 쳐두시고 눈에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사례에 나와 있는 거를 숫자로 가지고 한번 보면요. 회사의 자산이 5억 원인데 부채가 2억 원이라면 자본은 3억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5억 원짜리 건물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5억 원이라는 돈 중에 은행에서 2억 원 빌렸다면 회사의 순수한 몫은 3억 원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등식이 성립한다,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또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위치도 조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이렇게 위치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전부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 확인 문제 봅시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답니다. 남항상사의 경우 자산이 50만 원이고 자본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부채 얼마겠습니까? 30만 원 되어야 되겠죠.
국항상사의 경우 부채가 35만 원, 자본이 30만 원이다. 자산 얼마 돼야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 되어야 되니까 6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가는 30만 원, 나는 65만 원인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다루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봅시다. 손익계산서는 키워드 동그라미 쳐두세요. 일정 기간 동그라미, 경영 성과 동그라미.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카메라 찰칵 찍는 거라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 특정한 날짜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고요. 손익계산서는 비디오라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쭉 찍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경영성과, 장사를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요소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수익과 비용, 이걸로 표현을 한다. 수익은 회사가 번 돈, 비용은 회사가 쓴 돈이죠. 그러면 수익이 3억 원이고 비용이 2억 원이면 장사해가지고 1억 원 벌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말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위치를 기억했듯이 손익계산서도 수익과 비용의 위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회계를 처음에 접하셨을 때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접했을 때 생소한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개념을 처음 접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소 생소하지만 꼭 지어야 될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산은 왼쪽, 부채, 자본은 오른쪽,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요 위치 뭐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정한 약속이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외우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차차 계속 머리에 인을 박아가면서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일단은 지금 명심해야 될 거는 위치는 중요한가 보다. 그거를 조금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좀 외우는데 조금 도움을 주고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우리는 앞으로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또한 생소하다 그죠? 자, 이런 부분은 제3절에서 충분히 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기록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우리가 상기업이라고 봅시다. 상품을 좀 싸게 사와가지고 마진 붙여서 비싸게 파는 상기업. 상기업에 있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우리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버는 그런 거래가 제일 많이 발생하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기록한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이렇게 이름 붙이고 차변에 자 물건을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가지고 현금 100원을 얻었다라고 봅시다. 그런 거래가 있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한대요.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 쪽에다가 적는데요. 현금 100원. 그리고 똑같은 금액 100원을 대변에다 적어준대. 그리고 요거는 거는 물건 팔아서 돈 번 거죠. 돈 번 사실은 돈을 벌었으니까 수익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때 쓰는 이름이 매출이랍니다. 그래서 대변의 매출 100원, 차변의 현금 100원 이렇게 표시를 한대. 우리가 물건 팔아가지고 돈 100원 얻었을 때는. 이런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건데요. 자, 현금, 매출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잘 모르겠죠. 아직 회계를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현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재산이니까 자산에 속한다 이겁니다. 자산. 매출은 돈을 번 사실이니까 수익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오른쪽, 자산은 왼쪽. 요게 대표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외우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산이 들어오는 것과 주로 매치되는 것은 수익이니까 자산과 수익의 위치는 서로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머지 항목들의 위치를 기억하는데 조금 더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에 요것만 기억하면 좋겠다. 자산은 왼쪽이다. 이렇게만 딱 중심을 잡고 요거 서로 반대 딱 위치시키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채워나가면 위치 기억이 조금은 편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지우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재무상태표에서 등식이 아까 성립했었다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손익계산서에서도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겠네. 수익 빼기 비용은 당기순이익이라는 등식. 됐죠?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등식이 간혹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오면 우리 망설 없이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재에 수익이 뭔지 비용이 뭔지 간단하게 언급해 두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 내용 아니고 회사가 번 돈, 회사가 쓴 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기출 확인 문제가 36페이지에 있네요. 풀어봅시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괄호는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 유출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무엇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임차비용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경영활동하면서 돈 쓴 거를 말한다. 뭡니까?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비용이 될 것이고 자,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임차비용 이런 거는 각각 개별 계정 과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3장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출 확인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37페이지 사례 읽어봅시다. 대전상사에서 제1기 회계연도인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초 시점과 기말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X1년 1월 1일에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했답니다. 회사 주인이 자기 돈 100만 원 내가지고 회사 차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1월 1일 날 돈이 좀 부족했나 보네. 은행에서 50만 원 빌려가지고 그것도 회사 만드는데 투입을 했답니다. 그러면 1월 1일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장부를 항상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에 따라서. 자, 회사 입장에서 재산은 회사 주인이 100만 원 냈고 은행에서 다시 50만 원 끌어왔으니까 150만 원이라는 자산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은 부채죠. 50만 원 기록하고 순수하게 회사 주인이 출자한 돈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다. 요게 1월 1일 기초 시점의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사 시작합니다. 1월 8일 날 공급처로부터 상품 60만 원을 현금으로 사와서 1월 20일 날 고객에게 이 상품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팔았답니다. 그래서 상품을 60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싸게 주고 사와서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40만 원이라는 마진을 남겼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직원한테 이제 월급을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자, 이러한 1년의 거래가 발생했대. 이래서 1년이 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올해 1년 동안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 작성해 볼까요? 수익은 얼마일까요? 자,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다며 그게 수익이 된대요. 비용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 물건 팔려면 외부에서 싸게 주고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60만 원 주고 사왔었다 이겁니다. 요거 든 돈이니까 비용이다.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거 그것도 든 돈이죠? 비용이다. 그래서 토탈 비용은 60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해가지고 7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 오늘 얼마 단기 순이익 얻었습니까? 수익 100만 원 빼기 70만 원 해가지고 30만 원만큼 단기 순이익을 얻었다. 이게 이번 회계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된다. 다만 지금 설명드렸을 때 물건 팔아서 돈 번 것 같은데 그게 매출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처음 회계를 접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3장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를 공부하고 나면 이런 내용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쉽게 정확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역량이 쌓이면. 지금은 공부한 적 없으니까 그냥 들으면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됐죠?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년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 100만 원, 비용 70만 원, 단기 순이익 30만 원을 얻게 되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자 올해 기말의 재무상태표는 얼마가 될까요? 자, 자산 아까 150만 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뭐밖에 없었습니까? 현금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자, 현금 요 케이스는요 아주 단순화시킨 케이스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올리 현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현금 처음에 150만 원으로 출발했는데 자 60만 원 상품을 일단 좀 싸게 주고 사왔다면서요. 그러면 60만 원 상품 사올 때 현금 60만 원 나갔겠죠. 그 다음에 마진 40만 원 붙여서 100만 원에 팔았다며요. 그럼 100만 원 현금 다시 들어왔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현금이 얼마 늘었습니까? 60만 원 나갔다가 100만 원 다시 들어왔으니까 40만 원 늘었다 이겁니다. 마진에 해당하는. 그리고 직원 월급 10만 원 줬다며요. 10만 원 현금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금이 얼마 늘었습니까? 30만 원 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50만 원에서 출발해서 30만 원은 180만 원이 기말의 자산이 될 것이다. 부채는 전혀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그대로 남아있다. 자, 기초의 자본이 100만 원이었죠. 기말의 자본은 얼마가 되냐면 자,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자산이 180만 원, 기말 현재 보면 부채가 50만 원이니까 180만 원 빼기 50만 원 해가지고 13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라서 금액을 유추해 보면 요 130만 원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답니다.
기초자본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 30만 원 있죠? 요거를 기초자본에서 플러스 시킨 그것이 기말 자본이 된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대.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 자본이 된다. 이런 중요한 관계가 성립한다.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됐죠? 자,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기출하기 문제.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자, 기초에 자산부채 자본이 이렇게 있었고요. 기말에 자산부채 자본이 이렇게 있었고 올해 당기순이익은 이렇답니다. 그러면 빈값을 한번 채워보자. 이런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된다. 자, 기초에 그럼 부채 얼마일까요?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되겠죠. 130만 원에서 74만 원을 빼면 56만 원. 이게 기초 부채가 될 것이고. 자, 우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 하면 기말자본 요게 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러면 74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하면 89만 원. 요게 기말자본 다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로 보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89만 원 플러스 65만 원 이렇게 하면 기말 자산 154만 원이 산출이 된다. 됐죠? 그러면 가나 다 숫자 산출했으니까 답 찾을 수 있겠다. 가는 56, 나는 154, 다는 89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꼭 다 맞춥시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한 기출 확인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 뒷부분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